네, 여러분을 역사의 이데아로 초청하겠습니다. 신진을 믿었을 중진 역사, 전 여러분들의 역사 선생님 신진호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오늘 하는 내용이 우선 10강이고요. 드디어 우리 5강 남았습니다. 네, 오늘은 테마 9, 1910년대 일제강점기, 드디어 우리 일제강점기고요. 정책과 3.1운동, 그 첫 번째 우리 개념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시작하기 전에 사진 몇 개 좀 들고 왔는데요. 네. 잠깐만요. 네, 사진 몇 개를 좀 가져와 봤어요. 어머, 네. 이 사진도 있고요.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이분이 누구죠? 그렇죠. 유관순 열사고요. 모르시진 않죠? 네, 유관순 열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나라 3.1운동 하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3.1운동에 대해 배울 거고,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4월 13일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2월 10일입니다. 3월 1일 우리 3.1운동이 있었던 그날입니다. 네, 잠깐 보면 우리 3.1운동 특징 태극기 들고 있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지금 나와서 자 남녀노소 지금 다 가릴 것 없이 나와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 모습 보면서 우리 한번 더 되새겨 보자고요. 네, 얘가 안 당겨진다. 네. 그 다음에 또 보이는 모습이 바로 이게, 자, 역시 이 사진을 보고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는 지금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제 모습이고요.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백범 김구 선생님 모습입니다. 요 두 모습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러면 본격적으로 개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우선 무단통치입니다. 이 무단통치는 일제가 1910년대의 통치 방식인데요. 조선 총독부란 설치해서 국권 강탈 이후 식민통치의 최고기구로 설치합니다. 1990년대 한 중반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그 조선 총독부가 세종대로 중간에 있었어요. 세종대로 지금 보면은 세종대로에 보면 광화문이 보이잖아요. 지금은 그 자리에 조선 총독부가 탁 들어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철거를 했죠. 그래서 조선 총독은 일본 육해군 대장 이런 내용들, 그래서 모든 권한, 조선의 통치에 대한 모든 권한을 장악했어요. 또한 헌병경찰에 대한, 이거 포인트, 헌병경찰에 대한 무단통치입니다. 헌병 뭔지 알죠? 왜 군에서 탈영을 하거나 이러면 헌병들이 막 나서가지고 하잖아요. 이런 헌병들이 경찰의 업무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병경찰이 의경, 독립운동가를 막 찾아내고요. 그 외에 그 경찰의 행정사무까지도 관여를 했다는 거죠. 또한 즉결처분권이라고 해서 정식 재판은 아니나 벌금, 태형을 그 자리에서 바로 처분할 수 있었다는 소리지. 제가 민족운동 탄압을 딱 언초직결 저번 설명 드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죠. 그다음 교육정책 볼게요. 이때 여기 제1차 조선교육령이 발표가 되는데, 일본어 중심의 교과목, 그냥 일본인인지, 네, 어쨌든 일본 중심의 교과목, 그 다음에 조선인들한테는 초보적인 실업기술만. 왜냐면 이때 무단통치이기 때문에 말을 가르쳐봤자 소용이 없다고 이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진짜 초보적인, 딱 해서 돈만 벌 수 있도록 하는 실업기술을 교육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면요.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게 실시가 됩니다. 명분이 이거야. 지세의 공정한 부과 근대적 토지 소유권, 이거 다 필요 없고요. 결론은 뭐야? 한국인 토지를 약탈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식민 통치에 유리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직접 신고한 토지만 소유지로 인정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신고지라고 했잖아요. 막상 신고를 또 못하는 게, 신고를 하면 일본한테 빼앗기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신고하면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야. 결국은 완전 부잣집 친일파 아닌 이상 거의 다 뺏기고요. 그리고 항실 토지 다 뺏기고 말 공유지도 다 뺏깁니다.
그 신고 안 한 토지도 뺐고 신고한 토지도 뺏는 거죠. 그 명분만 지금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이란 말이야. 자, 결과 한번 볼까요? 그렇지, 우리 이거 말 좀 들어야 돼요. 이제 동양척시 주식회사와 일본인에게 싼 값에 토지를 넘기고 조선에 들어와서 사는 일본인 대지주들이 확 증가하면서 이 대지주들이 세금 어디다 내요? 조선 황실? 대한제국 황실? 아니잖아. 조선 총독부에 낸단 말이야. 그러면서 조선 총독부에 들어가는 세금 수입은 증가한다는 거죠. 또한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을 해서 농민의 관습적 경작권. 이때는 이거였어.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도조법이라고 해서 조선 후기에 그런 법이 있었는데요. 우리 지주와 소작농. 지주는 그 땅의 주인이고 소작농은 그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얘기해요. 지주와 소작농은 이제 정액지대제라고 해서 일정 금액을 딱 정해놓고 그만큼의 매달 월세처럼 내고 거기서 경작을 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게 관습적으로 하고 그냥 돈만 내면 됐었던 건데 이걸 없앴단 말이야. 그러면서 많은 농민들이 죄다 지주였던 사람들도 거의 다 소작농으로, 아니 일반 농민들도 소작농으로 많이 전락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 와중에 해사령이라는 걸 공포합니다. 바로 민족자본 성장을 억제하기. 결국은 뭐야? 결국은 이 조선은 우리한테 복종해라. 그걸 무력으로 누르겠다는 거죠. 제도 무력으로 누르겠다. 무단 통치야. 민족자본 성장을 억제했다. 회사를 설립할 때는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주의다. 근데 이게 20년대로 가면요. 우리가 좀 다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20년대로 가면 이게 신고제로 바뀌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는 지금 민족자본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허가주의인데 신고주의는 일본인 기업들이 더 많이 설립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야. 그래서 한국 기업은 거의 사라지고 일본 기업의 수가 증가했다. 뭐 이런 기관시설을 확충했다. 자, 그 다음 민족운동 갑시다. 어쨌든 헌병경찰로 강압적인 무단통치, 애국계몽운동단체 뭐 있었지? 뭐 보한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있었죠. 또한 의병에 대한 탄압도 강화됩니다. 그래서 죄다 국내에서는 못하니까 탄압이 너무 심해서 만주나 연해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단원 일제강점기를 배우면서 특히 일제강점기를 배울 때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민족운동만 볼 게 아니라 중국 관내, 그러니까 베이징 뭐 이런 지역들, 충칭, 광저우 이런 지역들까지 합쳐서 우리나라 민족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연해주, 만주, 중원 지역이라 불리는 중국의 그 황호강 흐르는 그 지역까지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대한광복회라든지 독립의금부 등이 비밀교사를 조직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단체 다 못 외워요.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또한 요거는 너무 중요해. 자, 봅시다. 자, 서간도에는 신민회가 삼원보에서 경학사 그리고 신흥무관학교를 운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배우 송동일 분께서 이제 뭐 기억하고 기록하다라고 해서 MBC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다큐가 있었어요. 시간은 한 5분 정도 됩니다. 5분가? 좀 더 될 거예요. 그 보는 장면 안에서 신흥무관학교 바로 이혜영 씨, 이시영 씨 등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비췄습니다. 그걸 보고 진짜 우리가 지금 3.1운동 100주년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어쨌든 이런 신흥무관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배출해요. 그래서 원래 이 이혜영이라는 분이 지방에 굉장히 양반이었고 돈도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 형제가 6명이었거든요. 그 형제 6명을 다 이끌고 만주 옮겨서 신흥무관학교 딱 세우고 독립운동가들을 교육했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배울 홍범도, 김좌진 거의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은 그 신흥무관학교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북간도 지역, 우리 서간도는 어디라고 했어요? 자, 급하게 그릴게요. 제가 지금. 자, 서간도는 이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럼 북간도는 요 지역쯤 돼요. 여긴 연해주니까. 자, 봅시다. 서전서숙, 명동학교 등 민족교육위원 설립했다. 그다음 연해주에는 신안촌, 나중에 이게 신안청년단까지 이어지거든요. 대한광복군 정부가 무장독립투쟁을 준비했다. 그게 미국에서도
뭐 대한인 국민회, 대조선 국민군단 등을 이제 결성해서 무장투쟁을 준비했다. 자, 그 다음 국외적 배경입니다. 첫 번째,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예요. 미국의 대통령이었고 뭐라고 말하는 이거예요. 자기 민족의 일은 그 민족이 처리해라. 결국은. 그래서 자기네들 일은 자기네들이 해라. 거의 동시에 상하이의 신한 청년당이 파이 강화의 김규식을 파견합니다. 그러면서 독립청원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1918년에 이제 만주에서 독립선언서를 최초로 발표해요. 그 다음에 19년도 우리 지금 촬영을 있자는 2월 10일인데요. 불과 2일 전이었죠. 2월 8일 28 독립선언 발표 10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쿄에서 번호 넣어버리네요. 자, 쳐볼게요. 도쿄. 그 적의 심장부라할 수 있는 그 도쿄에서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했다는 거. 거기다 국내적 배경으로는 우리나라 안에서 그렇지 무단 통치가 너무 심해요. 거기다가 그러면서 우리가 종교계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 종교계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만세운동을 이제 딱 계획했다. 자,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딱 준비해서 전국에 배포를 합니다. 종로 태화관에서요. 이들은 왜 그러면 사실 유명 강사분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좀 말씀하신 것도 많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민족 대표 33인은 차라리 자신들이 끌려가는 게 낫다. 또한 이러면서 이제 그 종로 태화관에서 민족 대표 33인들은 자신들이 그 탑골공원에 나가서 독립을 선언하면은 그 많은 인파들이 거의 다 잡혀갈 것이다.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가 태화관에서 선서를 하고 그냥 우리가 잡혀가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했죠. 근데 반대로 탑골공원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왜 민족대표 33인이 안 오지? 하면서 결국 자기들끼리 선언서를 발표하고 낭독 만세시 막 전개하고 거기다 고종의 장례식을 일대해요. 3월 1일날. 그러면서 그 참석한 군중들까지 참여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로 쫙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까지 점점 확산되죠. 천안에 가시면요. 유관순 열사 기념관이라고 해서 또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이제 유관순 열사의 초상화도 있고 어쨌든 그 천안이라는 지역이 대표적인 게 되겠죠. 그 서울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하던 유관순 학생이 서울에서 3.1운동을 한 다음에 자기 고향 천안으로 내려가서 그 천안의 아오네 장터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러다가 결국 잡혀서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죠. 그러면서 전 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했다. 또한 국외로도 확산돼서 만주, 연해주, 일본, 미국까지 만세 시위를 전개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우리 조선 사람들이죠. 일제가 헌병경찰 군대를 동원해서 막 진압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들과 화성 재합리 사건이 발생해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일제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우리 이제 이야기로 합시다, 말로 합시다 하면서 그 사람들 그 동네에 있는 성당으로 밀어 넣어요. 그러니까 모아놔요. 그 상태로 거기다가 불을 질러. 사람들 지금 학살한 거죠, 일본이. 그러면서 무력 투쟁하고, 우리는 또 식민 통치기관 어디입니까? 조선 총독부 막 이런 데 파괴하고 식민권 처단하고, 어쨌든 일본이 우리에게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벌이고 있었다는. 결국 이 3.1 운동은 이겁니다. 모든 계층, 양반, 중인, 상민 등 할 거 없이 모두가 민족 최대 규모고 우리의 자주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다는 거죠. 체계적인 독립운동을 위한 지도부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필요해졌고요. 그러면서 항상 나오는 거지만 3.1 운동과 임시정부는 무조건 연결돼서 나온다. 이거는 수능도 그래요. 그러면서 일제가 이 3.1 운동을 계기로 해서 통치 방식을 바꿔요. 일명 우리가 문화 통치라고도 하는데 그거 우리가 뒤에 가서 볼게요. 또한
아시아 각지의 민족 운동에도 영향을 준다. 그 대표적인 게 중국의 오사운동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임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올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고요. 4월 13일입니다. 네, 독립운동의 조직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요. 그러면서 연해주에는 대한국민의회, 중국에는 이제 상하이 임시정부, 그 다음 경성, 국내에는 한성정부가 들어섰다. 네, 9월달에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의 임시정부를 싹 통합한 다음에 상하이에서 시작하게 되죠. 왜 그러냐? 이게 또 시험에 의외로 잘 나와요. 일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외교활동에 편리하다. 자, 또한 정치 체계도 있습니다. 자, 대통령 중심제고 이때 우리가 아는 우리나라 초대 2대, 3대 대통령까지 했던 누구? 이승만 전 대통령. 그 다음에 국무총리는 이동희를 선출하였다. 또한 헌법을 제정해서 상권 분립을 기초하였다. 우리 상권 분립 배웠잖아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딱딱딱. 그래서 이 의정원이 지금은 그게 되게 국회 느낌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입법부, 그 다음에 법원, 사법부, 국무원, 행정부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야? 이거 아주 중요해. 우리나라의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다. 활동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강의 한 30분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많네. 자, 연통제 교통국을 운영해서 연락망을 확보했다. 독립신문, 그 독립신문하고 다른 독립신문입니다. 그 우리가 배웠던 독립협회 그 독립신문 아니에요. 그러면서 국내의 동포들에게 독립운동 소식을 전달하였고요. 또한 독립공채도 발행을 해서 이 공채가 이제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차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독립운동에 자금을 마련했다. 이런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한 외교활동 또 나왔다. 신한청년당, 김규식 파리강화회의, 또한 미국의 구미위원부를 설치해서 점차 국외로도 외교활동을 크게 전개했다. 자, 하지만 연통제 교통국이 붕괴되고요. 강대국도 외면하고 활동 위축되고 거의 다 사상적인 갈등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임시정부 자체를 아예 갈아엎자. 아니면 내부 개혁을 하자. 그러면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파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풀어볼게요. 자, 헌병경찰에 의한 무단통치, 신민에는 만주사만보에 시는 무관학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통제를 조직해서 명령을 전달하였다. 또 교통국도 있겠고요. 일제는 우리나라의 국권을 강탈한 후 식민통치의 최고기구로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였다. 네, 5번, 6번 있습니다. 네, 1910년대 일제는 헌병경찰에 의한 무단통치를 실시하였다. 그럼 1908년에 토지 약탈과 동시에 동양적식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네, 우리 여기까지 해서 제10강 테마 9 1910년대 일제강점기 정책과 3.1운동 모든 개념을 다 끝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오늘 개념 다 끝냈고 이제 다음 시간에 문제 우리 한 12문제 풀 거거든요. 12문제 열심히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920년대 내용을 끝으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페에 Q&A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을 못합니다. 잘. 그래서 네이버 카페 AMBD 스터디라고 검색하시면 네이버 카페 나오거든요. 거기서 Q&A 질문 달아주시면 수능도 괜찮고요. 한능검도 괜찮고요. 내신도 괜찮으니까 물어봐 주시면 언제든지 정성껏 Q&A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